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날까지 살다 보니 주변에는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혼한 친구, 사별한 친구, 결혼을 3번한 친구 등등 다양한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람들의 삶이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면서 제 사연의 담담한 고민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었죠. 어린애가 벌써부터 돈에 대해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돈 문제가 생존에 직결되기도 했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좀 유복한 편이었어요. 남들보다 여유롭게 지내면서 부족한 것 없이 지냈었습니다. 철마다 남들은 가지 못하는 고급 호텔에 가서 며칠씩 휴가를 보내기도 했고 아주 어릴 적에는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행복했던 시간들은 그리 길지 못했어요. 저희 집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한 건 엄마가 병상에 눕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엄마께서는 평소에 감기 한 번을 걸리지 않은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셨어요. 유명하다는 병원 중에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엄마는 날마다 바싹바싹 말라가고 계셨고 지켜보는 저와 가족들은 하루하루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후에 대학병원에서 알게 된 바로는 엄마께선 이름도 낯선 희귀병을 앓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직까지 뾰족한 치료 방법이 있는 병이 아니었기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약이었고 워낙 수요가 없는 약이라 보니 금액이 상당했어요. 하지만 약 없이는 버틸 수가 없다 보니 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감당해 가면서 약을 처방받아야만 했었죠. 다른 대학병원을 가봐도 별다른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뿐이었어요. 아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수소문했었어요. 애석하게도 어떤 것도 효과가 되지 않았고 엄마의 평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가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마음은 애가 타고 있었어요. 후에는 엄마께서 침대 밖으로 나오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런 엄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껏 보살폈어요. 엄마의 건강만 회복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저희 집이 이렇게 된 이후 아빠는 아빠와 친한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빠와 그분이 집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를 엿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빠는 그분에게 속풀이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미진이 아직 너무 어리기만 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 당장 돈 들어갈 일은 재산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알게. 실제로도 그분은 저희 집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당장 준비물 살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도 그분이 제게 쌈짓돈을 쥐어주셔서 번번이 위기를 넘기곤 했었고 밥을 굶기라도 할까봐 그분의 집에서 며칠씩 지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시련은 이 정도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께서 한참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실 즈음에 아빠의 오랜 사업 파트너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사기를 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족들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이미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기를 당한 이후에는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당장 빚더미에 앉게 된 것도 모자라서 그 와중에 엄마의 병원비와 약값을 충당해야 했으니 그야말로 전쟁통이었습니다. 아빠는 당장의 사업 파트너를 고수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럴 여유가 전혀 없으셨거든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공사판 일을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어요. 당장 엄마의 치료가 먼저이다. 보니 저는 어려서부터 뭘 가지고 싶어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사치인 인생이었어요. 아픈 엄마가 있는데 어디 감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그 해에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해 저희 가족은 40평이 넘던 집을 팔아버리고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저는 학교의 다른 친구들이 제가 단칸방에서 새 가족이 살고 있는 걸 알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이었어요. 집안 상황도 상황이지만 저 또한 어리고 예민하던 때였으니까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항상 혼자 다니는 걸 자처했었죠. 그러다 저를 이유 없이 미워하던 친구에게 제가 새빵살이를 하는 걸 들키게 된 거예요. 저희 반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미진이네 완전 다윗동네 쪽방에서 살던데 죄는 엄마가 엄청 아프다던데 하고 다니는 걸 보니 그럴 줄 알았어. 저는 너무나도 창피한 마음에 딱 죽고 싶었습니다. 그날 하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 아빠께서는 제가 비라도 맞을까봐 우산을 들고 학교로 찾아오신 거예요. 새벽에 나간 막노동일을 마치고 곧장 오셨던 터라 흙먼지가 가득한 차리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모두 저와 아빠를 보고는 웅성거리며 비웃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원망스러운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우선을 건네는 아빠를 뿌리치고 비를 맞으며 집으로 달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만난 아빠에게 괜한 화풀이를 하게 되었죠. 아빠는 왜 그 꼴을 하고 학교에 와서 사람을 쪽팔리게 만들어? 아니, 아빠는 너가 비 맞고 올까봐 걱정이 돼서 온 거지? 저는 속상한 마음에 그동안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응어리들을 전부 풀어놓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빠 또한 삶에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이셨고 예민했던 저를 감싸주지 못하셨죠. 오히려 저에게 엄마가 지금 편찮으신데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한다면서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의 사이는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엄마께서는 그런 저희를 보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 또한 서운하게 그저 없었어요. 어떻게 딸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지 원망스러운 마음뿐이었죠. 그때쯤부터 저희 부녀는 이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엄마의 병세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저한테는 작은 것들조차 사치였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픈 엄마에게 철없는 딸, 거기에 그런 엄마와 딸을 돌봐야만 하는 아빠는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져요. 하지만 아빠의 속도 모른 채 제 인생이 한스럽다고 생각이 되던 날들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학교 생활이 끝이 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학창시절은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수능을 보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엄마께서는 그해 겨울이 시작될 무렵부터 병세가 심해지기 시작하시더니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빠와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막상 눈앞에 닥치게 되니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눈물이 바뀌진 않더라도요. 한편으로는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치른 수능시험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둬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 정도는 넉넉하게 입학할 수준이었죠. 하지만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스스로 등록금을 감당해낼 자신도 없었고 여자로서 인생에서 공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이미 마음을 굳힌 저에게 아빠는 설득을 하더군요. 대학만큼은 꼭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빠가 예전부터 항상 말했잖아요. 대학은 꼭 가야 해. 어떻게 해서든 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가야 해.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당장 쌀 돈도 없어서 저금통을 털어야 할 판인데 아빠가 무슨 수를 등록금 마련해 줄 건데 제가 걱정되어서 해준 말에 전엔 다시 한번 아빠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네요. 좋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저도 참 철이 없었죠.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엔 들어가지 않게 되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지옥 같았던 그 단칸방에서 뛰쳐나가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헤매다가 국가에서 도와주는 학비 지원을 받아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타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원래 간호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형편이 여유치 않아서 포기하게 되었으니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던 거랍니다.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했어도 병원에서 근무하면 그래도 남들이 무시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동네의 작은 소아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원하는 걸 사 먹고 살 입으면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나 행복한 일이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빠와 연락이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아직도 아빠에 대한 원망 어린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23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함께 일하는 간호조무사 언니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남자 한번 만나볼래? 너도 결혼 생각이 있는 편이잖아. 그렇긴 한데 어떤 사람인데요? 그 언니는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자는 금값일 때 결혼해서 자리 잡고 산다는 게 제일이라고요 돼요. 언니가 추천한 남자는 정말 성실해 보였고 배운 것도 많은 괜찮은 남자라고 해요. 아, 너희 남자 꽉 잡으면 나중에 대학교에서 사모님 될 수도 있어 진짜라고요. 언니의 말에 마음이 가는 게 정말 좋아 보였어요. 고졸이고 소유물이 없는데 결혼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니 그 생각이 들었죠.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한 것보다도 결혼으로 인생이 더 풍부해지길 바랐던 것 같아요. 당장 언니에게 말해서 소개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난 남자는 작은 키에 어려서 보이는 몸매를 가졌지만 언니가 말한 것처럼 좋은 대학을 다닌 사람이었어요. 제 나이보다 7살 많았는데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취업을 할지 유학을 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여기서 공부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만 열중하고 있어요. 나중에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사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할 법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보니 뭐래도 할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게 그런 근성을 배우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알면 알수록 좋아는 다르게 어딘지 똑똑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에게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한반년 정도 연애를 이어가고 있던 때였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엄마가 자기 만나는 걸 너무 안 좋아하셔서 나도 어떻게 막아보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완고하셔서 쉽지가 않네요. 얼마 전에 제가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거든요. 그때 쟤를 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다면서 헤어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날 어머님을 뵙고 염려가 되긴 했었거든요. 쟤를 보는 눈빛이나 말투에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색을 여실 없이 드러내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나 급하게 헤어지자는 말을 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쟤는 남자친구를 돌려 세우기 위해 애원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나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 나한테도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 하지만 그의 입장은 이미 꽤나 단호해졌더라고요. 자기는 선택권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이런 식으로 이별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의 이별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느 날인가 일을 하다 말고 빈혈이 심해서 쓰러지게 된 거였어요. 다행히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응급처치를 받아서 큰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는 의사 선생님은 큰 병원에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걱정부터 되던데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 지금 임신 중인 거 모르고 계셨어요. 이미 주소가 꽤나 지났는데 종종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래에 잠도 미친 듯이 쏟아지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는데 단순히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평소 월경이 불규칙한 편이라 한 달씩 거르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임신의 증상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옆에서 상의할 가족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사는 아빠와 돌아가신 엄마밖에 없으니 그 막막하고 아득한 기분은 배가 되었어요. 저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내가 이제 와서 이런 말해서 정말 미안한데 내가 오빠 아이를 임신했대. 나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 근데 어떻게 하지? 그는 저에게 깊은 한숨을 크게 내쉬는 거예요. 본인도 이 상황이 답답하긴 매한가지였을 거예요. 이미 헤어진 마당에 알아서 하라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 너무 겁이 났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네, 어떡하겠어. 내가 책임져야지. 엄마한테는 내가 말 잘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한마디에 세상에 다 얻은 것처럼 가벼운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다니까요. 더 이상 혼자 아이를 감당해야 한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에게 책임지겠다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 아이를 나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희는 곧바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를 워낙 달가워하지 않으셨던지라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갔었죠. 아니나 다리가 저를 보자마자 말까지 더듬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셨어요. 아니, 아들아. 너 그때 쟤랑 헤어진 거 아니야? 언니, 엄마. 사실 그게 좀 복잡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사실대로 구했어요. 어차피 속일 수 있는 일도 아니었거니와 속인다고 한들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순진하게 짝이 없어. 너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있는 애가 네 인자 아닌지 어떻게 알고 책임진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어떻게 뱃속에 아이를 두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어떤 순간에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오빠 말고 다른 남자는 손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설마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요? 너 지금 우리 애랑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어서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나는 너처럼 배워먹지 못하는 거는 며느리로 들을 수 없고 내가 하는 말도 믿을 수가 없다. 어머님의 단호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자친구도 더 이상은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쯤에서 멈추더라고요. 오늘은 더 얘기해봤자 어제처럼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아무튼 저희 결혼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띠 두르고 누워 계셔도 조용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남자친구도 또한 어머님께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의 모진 반응이 상처를 받았지만 남자친구의 든든한 모습을 보고는 다시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장 배가 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님도 결국 100개를 드시더라고요. 내가 예뻐서 허락해준 건 아니야? 아휴, 내 팔자야. 우리 아들이 곧 교수만 되어도 여자가 줄줄일 텐데. 아이고, 배야, 끝까지 저를 못마땅해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결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오랜만에 아빠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와 만나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 작은 단칸방으로 차마 예비 신랑을 데리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공개하는 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아빠와 조그만 한정식 집에서 예비 신랑을 만났어요. 아빠께 깍듯하게 인사를 한 예비 신랑을 보니 놀랐어요.
거의 3년 만에 만난 아빠 모습은 이전보다 더 햇볕에 타서 어두워진 얼굴이었고 뼛속까지 힘없어 보이셨어요. 아, 내가 딸에게 해준 게 딱히 없어.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고 말했어요. 결혼식 이후로는 아빠를 만나지 못했어요. 아빠는 무소식이 희소식으로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나중에는 잘 된 것 같아서 안도했죠.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일을 찾지 못해서 시댁에서 조금의 도움을 받고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살게 됐어요. 남편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조심조심하면서 지냈어요. 출산이 다가올수록 몸도 무거워지고 힘들었지만 알아서 잘 이겨내는 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얼마 후 출산한 아이는 저를 빼다 박은 예쁜 딸아이였어요. 아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어머님은 실망을 하신 눈치였어요.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일 줄 알았더니 아이 딸이야. 분명히 아들 태몽이었는데. 에휴, 어디 쪽팔리게 딸이라니 친구들한테 그렇게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애기 낳느라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를 듣지 못했네요. 솔직히 속상한 마음이 먼저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 낳으면 친정엄마가 와서 산후조리도 도와주고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다만 저와 함께 일을 하던 친한 언니가 와서 며칠 도와주었어요. 그 언니한테는 지금까지도 참 고마운 마음이 커요. 아직 몸이 풀리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복직을 해야 했어요.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남편이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저라도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교수만 되면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어요. 조금만 고생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크나큰 오산이었죠. 남편은 본격적으로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학비들을 제가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솔직히 시댁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아. 안녕이들은 부부니까 너희들 문제는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너 그리고 결혼할 때 내가 집도 해줬잖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집을 해준 게 아니라 지불할 때 약간의 돈을 보태주신 거였어요. 그마저도 제 돈이 90% 이상이었고요.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것도 꾹꾹 참아가면서 죽기 살기로 모은 돈으로 구한 집인데 또 말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저도 그쯤 되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제 힘으로 알아서 살아나가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풀리지 않은 몸으로 죽어라 일을 해서 남편의 학비를 벌었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설거지 알바와 고깃집 서빙 알바를 하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으니까요. 거기에 새벽엔 밤낮이 바뀐 딸아이를 돌보기 위해 밤을 지새워가면서 지내는 나날들이었어요. 그치만 제가 선택한 3인이 제 역할에 충실하게 지낼 뿐이었어요. 생각한 것과는 괴리가 있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연구에 매진하느라 그리고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고 저는 남편이 없는 시간들을 홀로 버티면서 지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들이 하늘로 흩뿌려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딸아이에게 한없이 무심한 아빠였어요. 아이가 커가는 걸 함께 보면서 그 소소한 기쁨을 느끼고 싶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여보, 우리 유빈이 좀 봐요. 벌써 이가 위아래로 다 났어요. 아까 나도 봤어. 귀염랩 언제 저렇게 큰 거야? 자기, 근데 집에 먹을 게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나 이제 곧 시험인 거 알잖아. 먹는 거 좀 신경 써줘. 미안해요. 여보, 근데 저도 거의 못 자면서 지내서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앞으로 신경 쓰게 해요. 저라고 살림살이에 신경을 안 쓰고 싶었겠나요?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남편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워낙 바쁜 사람이라 보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머님은 종종 반찬 같은 걸 싸다고 저희 집에 찾아오시기도 했는데 오실 때마다 저를 그렇게 나무라 하시더라고요. 아이, 너 집에서 우리 아들한테 밥은 제대로 해 먹이는 거예요? 아니, 얘가 갈수록 바싹바싹 날아가고 있어? 엄마 말도 마오 냉장고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벌써 알잖아. 그리고 어제는 집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굴러다니는지 저건 내가 말해서 치운 거야. 이 집에서는 내가 말을 안 하면 아무것도 굴러가지를 않아. 남편은 얄밉게도 고생하는 제 편에 들어주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말이라도 제가 너무 바빠서 그랬다고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몰라요. 남편이 저러면 어머님은 몇 시간 동안 잔소리를 하시고 저를 호되게 야단치셨어요. 뭐 배우고 가진 게 없어도 그렇지 어디 감히 하늘 같은 남편에 굶기고. 아, 여자가 제 역할도 똑바로 못하면서 대들기를 대들어내. 도망간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디. 내가 지금 생각해도네. 아비가 결혼식장이 그따위 모일 걸로 온 걸 생각하면 지금도 쪽팔려서 도망을 짓고 싶어 꼭 저런 식으로 연이 끊긴 아빠까지 결혼하면서 비아냥거렸어요. 저한테 가족은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인데 번번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었죠. 한 번은 제가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거냐고 한 소리를 하니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씩 엄마가 야단치고 가면 그래도 그 후로는 한동안 알아서 잘하잖아. 당신도 알잖아. 내가 싫은 소리 못하는 거 우리 엄마도 내가 그런 거 알아서 일부러 대신 말해주고 가신다. 그리고 엄마가 없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살아 계시긴 한 거야. 남편이 이런 모양이니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었겠나요? 이런 남자랑 앞으로 계속 함께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차라리 이때 그만둘 걸 그랬나 봐요. 그 이후로 머저리와 함께 선 세월이 15년이나 지났어요. 참 길고도 어두운 시간들을 혼자 묵묵하게 보냈습니다. 물론 빚은 남아 있었지만 저의 고생 덕분에 남편은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저희 딸 또한 건강하고 별탈 없이 자라주었어요. 15년이나 흘렀지만 어머님은 저를 여전히 무시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남편이 공부를 마치고 꿈에 그리던 교수직을 맡게 되던 그 해에 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 아들이 잘나서 그런 거지? 내가 어디서 이렇게 똑똑한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이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저 때문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당하고만 살 수는 않았어요. 제가 한 고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지 않겠어요. 했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유비네비가 저 없었으면 공부를 계속할 수나 있었겠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너 참 말 웃기게 한다.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너 없이 공부를 못했을 거란 소리를 하는 거야? 공부는 이 머리로 하는 건데 안 그래요? 요즘 어느 학교에서 공짜로 공부를 시켜주나 봐요.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하는 공부인데요. 그걸 아셔야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아주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씩씩거리는데 저놈의 성질머리는 나이를 먹어도 꺾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발이 통하는 양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사실 어느 정도 체념을 한 부분이 있긴 했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때를 봐서 갈라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사달이라고 말았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여보, 내 방 책상 위에 있는 USB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오늘 필요한 자료인데 그걸 깜빡했네. 그렇게 중요한 거면 알아서 잘 챙겨야 하는데 꼭 저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남편이 가져다 달라고 한 자료를 가지고 남편의 교수실로 갔어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의 교수실에 어머님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로 오신 거세요? 너는 내가 할 말을 내가 하고 있니? 너야말로 무슨 일로 여기 있는 거야? 저는 남편의 심부름 때문에 왔다고 하니. 뜬금없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대학교에 와보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너는 이 근처에 와본 적도 없을 거 아니야? 너희 집에도 대학 나온 사람은 일절 없을 테고. 진작에 공부를 좀 할 걸 하는 생각 같은 게 들지 않아. 어쩜 말을 저렇게 하는 건지 입을 확 비틀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은 저를 완전히 뚜껑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만 아니었어도 지금쯤 집안 좋고 잘나가는 애들이 줄을 섰을 텐데 말이야. 예휴. 우리 애가 착해서 집 팔자를 이렇게 꼰다 꼬아. 너는 천걷지만 딸이 교수 부인 됐으니까 뒤에서 커피나 좀 타라주지 주제 맞게.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성실히 확 뻗치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교수실에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뒤따라 총장님이 들어오는데 15. 그 교활한 인간이 얼굴에 완전히 싹 바꾸고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는 웃으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아마 아들, 우리 김 교수님. 총장님도 같이 오셨네요. 엄마도 오셨어요. 총장님, 저희 와이프랑 어머니신데스. 그런데 저는 총장님의 얼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뒤이어 총장님이 입을 떼는 순간 그 놀람은 배가 되었습니다. 아니, 너 덕용이 딸내미 미진이잖아. 세상에, 미진아. 아니, 어떻게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야? 김 교수, 우리 조카 남편이 김 교수였어. 삼촌, 정말 삼촌 맞아. 삼촌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삼촌, 정말 여기 총장이야. 그 총장님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15년 전에 아빠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삼촌이라고 부르곤 했죠. 삼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삼촌은 아빠와 대학교 동기였고 저희 아빠와 각별하게 지냈었어요. 저희 아빠께서는 3대 독자로 형제가 없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삼촌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 저는 이런 삼촌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봐서 진짜 우리 삼촌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삼촌이 워낙 돈이 없고 가난했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삼촌을 아들처럼 챙기셨으니 저는 당연히 친삼촌인 줄 알고 지냈죠. 엄마 아빠께서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갈 일이 있으면 저를 삼촌 집에 맡겨두고 가시기도 했으니까요. 워낙 가까운 사이였고 심지어 삼촌네 딸인 언니들이랑도 친자매처럼 지냈었거든요. 오히려 삼촌 집에 가서 자면 늦게까지 TV를 봐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어서 좋았던 기억이에요. 그렇게 아빠와 연이 끊기면서 삼촌과도 자연스럽게 연이 끊기게 되었는데 15년 만에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이 상황이 너무 믿기지 않아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반말을 해가며 삼촌을 반가워하자 시모한 남편은 눈이 벌어져서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모는 착한 귀를 하고 삼촌의 손을 잡고 오만 알랑방귀를 끼는 겁니다. 어머나, 총장님이 우리 며느리랑 아는 사이인가 봐요. 우리 애가 그런 말은 없었는데 말이죠. 그럼요.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미진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이거든요. 저한테는 친구 딸이 아니라 그냥 제 친족 하나 다름없어요. 그러면서 삼촌은 과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있던 이야기였는데 젊었을 때 아빠는 삼촌에게 엄청난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삼촌 또한 저희 아빠처럼 3대 독자의 외동아들이었는데 삼촌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신장이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저희 아빠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당장 자기 신장에 떼어주면서 두 사람은 형제 그 이상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저 또한 처음 듣는 사실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 놈은 눈치도 없이 저를 쿡쿡 찌르면서 작은 소리로 이러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저가독을 보게 생겼네. 장인어른이 이렇게 길을 잘 닦아 놓으셨을 줄 누가 알았겠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당신 좋은 일을 해줄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신이 나서 삼촌에게 이러더라고요. 우리 애랑 각별한 사이인 것 같으신데 아이 앞으로 저희 아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말씀하시는 삼촌 때문에 저는 놀라서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개인 교수, 내가 지금 보자고 한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나? 자네 논문 댈 필요는 어떻게 된 건지 아니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줄 수가 있는가? 삼촌의 말에 심오한 남편은 얼굴이 굳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전말은 이랬어요. 사실 남편은 논문을 대필해서 학위를 따냈거든요. 이건 저만 알고 있었죠. 몇 년 전 남편의 외도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제가 남편 몰래 바지 주머니에 아주 작은 녹음기를 넣어뒀었거든요. 녹음기를 켜봤다가 외도가 아닌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나중에 한방 터트릴 생각으로 저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작년에 14년 만에 연락이 끊겼던 아빠와 다시 연락이 되었어요. 그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던 건지 듣게 되었어요. 아빠는 제가 결혼하던 그 해에 관한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엄마의 투병을 겪어봤기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결혼해서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저에게 짐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아빠는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셔서 자연치유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민간요법으로 스스로 암을 이겨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요. 지금은 건강해진 모습으로 저와 제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먼저 연락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아빠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회포를 풀다가 제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 이야기해드리고 곧 이혼을 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아빠께 남편의 비밀이 담긴 녹음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날 제가 하도 울어서 정신없어서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아빠 집에 놓고 온 겁니다. 저는 그걸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아빠는 오래전부터 삼촌과는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내셨다고 해요. 삼촌이 빚 청산에도 도움을 주시고 아빠가 살 수 있는 작은 집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이 사실을 총장인 삼촌에게 전하게 되었고 교수직 박탈을 시킬 생각을 벼르고 계셨던 거였죠. 저도 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타이밍 좋게 심오한 남편이 나란히 앉아있게 된 건지 몰라요. 이런 걸 보면 신이 있나 싶기도 하네요. 삼촌이 대필에 대해 물어보니 남편 놈은 당황을 해서 어버버 하는 거예요. 총장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대필이라뇨.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삼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녹음 파일을 켜자 남편과 시부가 놀라서 손에 벌벌 떠는 겁니다. 총장인 삼촌과 제가 아는 사이라는 것도 충격일 텐데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대필에 대한 이야기를 총장님이 알고 있을 거라고 어찌 상상을 했겠어요. 남편과 시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린 겁니다. 총장님, 제가 그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총장님,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 조작된 거예요. 이에 너도 어서 일로 와서 엎드리지 못해. 그때 삼촌은 화가 단단히 났는지 시모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우리 조카한테 엎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잘못은 되게 아드님께서 하셨는데 왜 제 조카가 잘못을 빌어요? 김 교수, 아무튼 이건 징계위원회로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어. 그때 저도 한 소리 크게 했어요. 당신 이것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 같이 근무하는 조교한테 말도 안 되는 갑질까지 갖고 있는 건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아. 내가 조교한테도 증거 싹싹 모아서 고소하라고 말할 거예요. 녹음본에 조교 괴롭힌 것도 다 있으니까 증거는 내가 줄 거고. 그리고 조만간 당신한테도 이혼 서류 갈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두 사람은 완전히 놀라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당신,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뭘 그렇게 자꾸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래? 누가 당신한테 그런 짓거리 하고 다니라고 협박이라도 당한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지저분하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주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삼촌과 교수방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시보가 저를 붙잡고 말하더라고요. 이 애이 유비냄이야. 아니 그 남자가 큰일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너는 아내가 돼서 그런 걸 증거로 준다고 하면 어쩌니? 아, 왜 그래? 그리고 이런 걸로 헤어지니 많이 하는 거 아니다. 알겠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아까는 저 보고 교수 남편도 쓰니까 커피나 타라면서요. 방금까지만 해도 다방 직원 취급했으면서 제가 당신 아들의 아내 노릇하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웃기지도 않는군요. 이젠 당신이 당신 아들 뒷바라자면서 총장님이나 제 커피 타면서 빌빌 기어야 할 거예요. 저는 코웃음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촌은 자기가 더 어이없어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너 이런 집에서 그동안 어떻게 지났는 거야? 아이 보세요. 김 교수 어머님. 그런 말은 나중에 법정에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는 삼촌이 제 팔을 잡고 교수방을 빠져나왔어요. 15년 만에 만난 삼촌의 딸인 언니는 변호사가 되어서 자기 사무실을 차렸더라고요.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거액의 합의금과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양육권도 제가 받아올 수 있었고 남편은 대필사실과 조교를 괴롭힘의 전말이 학교에 쫙 퍼지게 되면서 교수직을 박탈당했어요.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결국 이렇게 벌을 다 받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교수 생활을 완전히 접고 보습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마저도 번번이 잘리게 되어서 오래 일하지 못하고 지낸다고 해요. 그 인간들이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교수도 제가 만들어준 거니 끝까지 교수 일도 못했으면 하고요. 지금은 합의금을 받은 거에 약간의 대출을 껴서 아빠와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서울 생활을 뒤로 하고 지방에서 지내는데 훨씬 여유롭고 좋네요. 사람 일이 참 알다가도 모르긴 한데 어쩜 이런 식으로 흘러가나 싶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기도 합니다. 항상 사연을 들으면서 제 마음의 안식을 많이 얻었는데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잠시나마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